건강을 챙겨, 아프면 쉬기, 마스크 챙겨, 창문 열기, 손 씻기 챙겨, 눈, 코, 입, 노터치, 기침 예절 호수도매. 더는 못 부르겠네요. 자, 이 노래를 듣고 이 노래 하는 분들은 오늘 수업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과학체험반 머리, 어깨, 무릎, 발 우리 몸의 이모저모를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화계, 배설계, 순환계 요소와 역할들 그리고 신경계와 관련하여 반사,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소화계, 배설계, 순환계, 소화계, 배설계, 순환계, 호흡계를 얘기할 때 그 전에 해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 동물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첫 번째 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음식물을 먹는 거겠죠. 그 음식물을 바로 흡수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화계, 소화라는 작용을 해야 됩니다. 먼저 입에서 항문까지 이어진 통로를 우리는 소화관이라고 해요. 음식물은 입에서 위로, 소장으로, 대장으로 이어지면서 지나가게 되죠. 이때 음식이 기관지로 들어가는 걸 예방하기에 후두개라는 곳이 있고요. 식도로 들어가게 된 음식은 맨 처음에 위로 이동하게 되죠. 위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곳으로서 음식물이 또 일시적인 저장소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작용에서는 물리적으로 부수는 작게 부수는 역할도 있게 부수는 그 방법도 있겠지만 녹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그래서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좋은 상태로 위액과 섞어서 강한 산성을 띠는 미즙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제 이 미즙이 이제 또 이어져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간에서는 쓸개즙 혹은 담즙이라고 하는 소화액, 소화를 돕는 물질인 소화액을 생산하는데요. 이 소화액은 소화를 돕는 말 그대로 소화 물질로서 그 안에 있는 효소들이 각각의 영양소들과 반응하여서 크기가 큰 영양소를 잘게 부수는 역할들을 해요. 잘게 녹이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간은 영양소와 혈액의 저장소로서 노폐물을 처리한 후 콩팥이 배출할 수 있도록 신장 혹은 콩팥이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류장이에요. 이따가 보실 텐데 에너지를 낼 때 영양소를 쪼개요. 근데 그 쪼개면서 나오는 노폐물 중에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은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한번 독을 순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서 만들어주는, 처리할 수 있는, 배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쓸개는 아까 그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 쓸개즙을 저장하고 농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담즙이 과도하게 농축되게 되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걸 우리가 담석이라고 하죠. 이자는 소화를 돕고 강한 산성인 미즙을 중화시키는 완충액을 생산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음식물이 12지장에서 각각의 소화액들과 미즙이 섞이게 되고 소장에서 흡수가 하게 되죠. 소장 같은 경우에는 융털이라고 하여서 매우 많은 돌기가 나 있고요. 특히나 소장 자체가 주름이 매우 져 있는데 그 이유는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양소 대부분을 흡수하고 여기 미즙이 대장을 넘어가는 흐름을 조절하죠. 이때 이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 우리가 친숙히 알고 있는 관략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대장에서는 이제 음식물 중에 수분, 물기를 흡수하고 물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압축시켜서 남은 찌꺼기들을 압축시켜서 대변을 생산하고 우리 몸에서 그 찌꺼기들은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음식물에서 영양소를 얻어내는 방법은 이제 소화계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얻게 됩니다. 다만 영양소를 얻어낼 때 영양소만 필요한가? 영양소를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따가 보실 텐데 산소가 필요합니다. 영양소와 산소가 세포에서 반응해야지 만들어져요. 세포요? 그럼 또 세포로 영양소를 옮기는 애도 필요하겠네요. 그 역할은 순환계가 합니다. 먼저 혈액을 알아볼게요. 혈액에 실려가지고 이제 이 영양소들 혹은 산소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혈액은 크게 두 가지, 혈장과 혈구로 나눠집니다. 혈장은 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소들이 운반되거나 혈구를 운반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혈구 중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수정하는, 산소는 에너지를 낼 때 영양소를 쪼개기 위해 필요한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그 결과물인 노폐물 중 하나입니다. 얘네를 수송하는 적혈구, 그리고 병원균 혹은 병원체 혹은 병균을 직접적으로 먹음으로써
우리 몸의 면역을 하는 식균 작용을 통해 면역을 시켜주는 백혈구, 세포 부스러기로서 우리가 흔히 딱지라고 얘기하는 상처가 난 부위에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 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혈액들이 혈관에 실려서 이동하게 될 텐데요. 먼저 혈관은 크게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과 다시 심장으로 피를 들여보내는 정맥이 있어요. 동맥은 심장에서 피가 나가는 혈액이 있는 혈관이고요. 정맥은 반대로 심장을 들어가는 혈액이 있는 혈관입니다. 다만 동맥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흐르는 혈관이란 말이에요. 심장이 굉장히 여러분들 주먹만 한데 이 한번 쫙 짜지면 바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피가 뻗어나갑니다. 굉장히 강한 압력인 거죠. 그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 동맥은 굉장히 두껍고 근육이 두껍고 잘 발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정맥 같은 경우에는 동맥보다 근육이 두껍진 않지만 그 혈관이 두껍진 않지만 대신 판막이라고 해서 그 역류를 막는 장치를 하는 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과 정맥을 이루어주는 모세혈관이 있어서 그 모세혈관에서는 세포들한테 영양소나 혹은 산소를 주거나 노폐물을 받거나 혹은 이따가 볼 폐에서 산소를 받거나 노폐물을 주는 등 갖가지 물질 교환들, 물물 교환들이 일어납니다. 자, 심장을 볼 텐데요. 심장은 이 그림보다는 좀 더 간단한 그림 볼게요.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심실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심실은 피가 나가는 곳이에요. 피가 나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동맥과 연결되겠죠. 반대로 심방은 피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정맥과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첫 번째 출발지부터 보시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먼저 우심실에서 피는 나가게 되는데요. 우심실에서 피는 폐로 가게 됩니다. 이때 폐 동맥을 타고 폐로 가요. 그리고 폐에서는 이따 다시 보겠지만 호흡을 통해 얻어온 산소를 모세혈관에 있는 혈액한테 주고요. 혈액은 반대로 그 모든 에너지를 내는데 만들어진 결과물 중에 노폐물을 다시 폐한테 줍니다. 다시 폐 정맥을 타고 심장을 들어오는데 우심방을 들어오면은 안 되겠죠. 우심방을 들어오면 다시 우심실로 나갈 거니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좌심방으로 들어와요. 이때 우심실에 나간 피가 폐를 거쳐서 좌심방에 들어오는 이 하나의 순환을 우리가 폐순환이라고 해요. 그리고 좌심방에 들어온 피는 그대로 좌심실로 그리고 대동맥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갑니다. 온몸 구석구석에 가가지고 산소를 주고 영양소를 주고 또 그 온몸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에서 만들어진 노폐물들을 다시 받는 그러한 물물교환이 일어나고요. 다시 대정맥을 타고 우심방으로 들어와요. 자, 좌심실에 나간 피가 온몸 구석구석 세포로 갔다가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이 순환을 우리가 체순환 혹은 온몸 순환이라고 하고요.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온 피는 우심실로 나가서 또 다른 사이클을 돌겠죠. 이렇게 우리 몸의 모든 혈액들은 이러한 전체적인 큰 순환으로서 돌고 있습니다. 자, 계속 산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산소는 호흡계의 호흡을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호흡이란 우리 몸 밖의 대기와 세포 사이에 가스를 교환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때 폐는 놀랍게도 폐포라고 하는 작은 구조들로 되어 있어요. 아까 소장에서 주름이 져 있고 융털이 나 있으니 그 사이사이 영양소가 끼게 됨으로써 영양소를 순간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던 것처럼 폐 역시 폐포 사이사이의 모세혈관들이 감싸고 있음으로써 필요한 그 기체 교환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체 교환을 우리가 교과 시간에 배운 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얘가 너무 두꺼우면 기체 교환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근육이 없는 대신에 어떻게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느냐? 바로 주변에 있는 장기들의 운동으로서 일어나는데요. 먼저 환기,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물리적 현상. 이 현상은 숨을 들이마실 때는 늑골이 가슴뼈가 앞으로 위로 올라오고 가로막 혹은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안에 폐가 있는 공간인 흉곽이 커지게 돼요. 부피가 커지면은 기체 압력은 줄어들게 되죠. 그 압력 차이로 인해서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들숨이 되겠고요. 반대로 숨을 내쉬고 싶을 때는
가슴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면서 이 흉곽의 부피가 작아집니다.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이 세지고 그 압력 차이로 인해서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죠. 이런 날숨,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기체 교환들, 가스 교환들을 통해서 두 가지 현상,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느냐, 이때 그 주변의 장기들이 움직임으로써 폐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면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쉰다. 그리고 가스 교환,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어내는데 필요한 산소를 얻어오고 또 그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죠. 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노폐물들 중에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던 암모니아라고 하는 노폐물은 독성이 매우 강하고 간에서 순화시킨다고 하여도 너무 강한 요소가 된다고 해도 너무 독성이 강합니다. 얘네는 물과 함께 배설계를 통해 나가게 되는데요. 먼저 콩팥, 신장은 노폐물과 재활용 물질을 정류하는 소변을 생산합니다. 정류하여 소변을 생산합니다. 그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해서 혈관들이 막 공 모양으로 꼬여있는 구조가 있어요. 거기에 피가 지나가다가 요소나 노폐물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쌓여서 소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변은 수뇨관을 통해 방광으로 운반되고요. 우리가 배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우리 몸이 에너지를 내는 과정은 음식물을 먹고 그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그리고 호흡을 통해 산소를 얻어오고 걔가 순환하고 또 반응하여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호흡계와 배설계로 내보내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 에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자, 또한 하나 볼 거, 오늘은 신경계도 볼 건데요.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말초신경계는 말초신경계는 우리가 자극을 받아들이거나 반응을 하는 곳으로서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추신경계는 이제 그 자극을 판단하여서 명령을 반응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죠. 즉 우리가 반응이라는 것은 감각신경을 통해 자극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거를 중추신경, 뇌나 척수로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판단을 하고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운동신경을 통해 운동기관으로 운반되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신경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뉴런이라는 구조인데요. 정보를 받고 분석하고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신경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받아 걔를 축삭돌기로 이어져서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로 또 전달하는 거죠. 신경이라는 것은 중추신경계로부터 중추신경계로부터 또는 중추신경계로 정보를 전달하는 말초신경에 있는 뉴런 다발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중추신경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뇌를 볼 텐데요. 물론 모든 신경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신경이 잘못되면 큰일 나겠죠. 하지만 뇌가 만약에 뇌사 상태에 빠진다면 굉장히 큰일이겠죠. 대뇌는 의도적인 행동을 합니다. 계산을 하거나 혹은 판단을 하거나 논리적인 회로를 펼치거나 시상은 감각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중뇌는 근육의 긴장도 혹은 자세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연수는 호흡, 혈압, 소화 등 우리 몸의 항상성을 우리 몸을 계속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혹은 계속 혈압이 유지되도록 혹은 계속 소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런 기관들을 조절합니다. 시상하부는 신체 항상성, 체온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욕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뇌교는 소뇌와 대뇌 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모든 감각 정보 중에 후각을 제외하곤 모든 감각 정보는 시상을 거쳐 대뇌로 전달되죠. 이제 이 감각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걸 알아볼 텐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감각 기관에서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게 감각신경을 타고 척수나 대뇌로 이동하게 되어 그리고 명령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운동신경을 타고 가서 운동기관으로 반응하게 되죠.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라고 하면 의식적 반응이 될 거예요. 대뇌 판단과 그에 따른 명령에 의해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을 봅니다. 신호등을 봤어요. 초록불이네요. 그 자극을 감각신경이 이제 운반합니다. 맨 처음엔 척수로 가게 되고요. 척수를 지나 대뇌로 가게 됩니다. 척수는 말하자면 자극의 일종의 통로이기도 한데 이따가 또 다른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네, 대뇌에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무슨 불인가? 초록불이다. 건너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건너야겠다. 그럼 그걸 다시 명령을 척수를 통해 척수를 지나 운동신경으로 또 이어집니다. 운동신경에서는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모든 반응이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때가 생길 거예요. 만약에 뜨거운 물체를 만졌는데, 여러분들이 뜨거운 물체를 만졌는데, 뜨거운가? 뜨겁네? 어떻게 해야 되지? 본다. 어이구, 저기 있구나. 다시, 어떻게 하지? 손을 옮겨야겠어 하고 치운다면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 대뇌와 관계없이 자극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우리는 무조건 반사라고 해요. 감각기관에서 바로 감각신경으로 그리고 척수에서 바로 판단하여 운동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무릎 반사라든가 뜨거운 물체 닿았을 때 저절로 피하는 현상, 재채기, 하품, 딸꾹질, 침 분비, 눈물 분비, 구토 등의 반응들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죠. 이 외에도 굉장히 특이한 반응이 있습니다. 조건 반사인데요. 과거 경험을 대뇌가 기억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집에 가실 때 항상 가는 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진 않죠? 여기가 어디지? 여기서 꺾어야 되는가? 꺾어야겠다? 꺾는다? 간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죠? 정신 차려보니 집에 뭐 이런 느낌. 혹은 아까 제가 불렀던 노랫말. 이 노래 어디서 들어봤어? 이 노래 뭐지? 이런 생각들. 과거 경험을 통해 대뇌가 기억하고 있어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대뇌가 판단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의식하고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음식을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거나 사나운개를 보면은 옛날 과거에 사나운개한테 두려워했던, 벌벌 떨었던 그 경험 때문에 몸이 움츠러들거나 혹은 파블로프의 실험. 파블로프의 실험 무엇이냐? 파블로프라는 과학자가 개한테 먹이를 줍니다. 그럼 개는 먹이를 먹으면서 침이 나오겠죠. 당연히 개를 소화시키려면. 하지만 여기서 조건 하나 더 줘요. 종을 울리는데요. 종을 울리고 먹이를 주고 종을 울리고 먹이를 주고를 반복합니다. 종이 울립니다. 먹이를 줍니다. 침이 나오네요. 종이 울립니다. 먹이를 줍니다. 침이 나오네요. 그러자 이런 반복 학습을 통해 나중에는 종을 울리기만 해도 개는 침을 흘리게 됩니다. 이런 실험들, 이러한 과거 경험을 과거 반복적인 학습이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경험을 대뇌가 기억하고 있어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반응, 이런 조건 반사들도 있습니다. 영상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은 무엇이냐? 아기가 주사를 맞을 때마다 웃습니다. 당연히 아프니까 울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 의사 선생님만 봐도 울게 되는 이러한 조건 반사들. 자, 오늘 참 많은 내용을 보셨습니다.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우리 몸의 각각 장기들도 보셨고요. 신경에 대한 얘기, 반응에 대한 얘기도 하셨죠.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인간들이 우리 지구에 오면서 좋은 영향만 끼친 건 아니에요. 우리 지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 지구를, 아픈 지구를 도와주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보죠.